파묻힌다는 그런 것보다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거야. 영어로는 sunk cost고 물에 빠져서 건져낼 수가 없다 소리지. 깊은 물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라는 거 주의하고, 매몰 비용은 고려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내가 지금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적절한 예가 생각 안 나는데, 자, 내가 당연히 돈을 좀 벌 걸 예상하고 기대하면서 1억 원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1억 원보다 더 벌 줄 알고, 그런데 어느 정도 투자가 일어나고 나서 공장도 짓고 하는 도중에 다시 계산했더니 도저히 내가 계산을 잘못한 거야. 남는 장사가 아니야. 마음이 바뀌었어. 그래서 다시 현재 상황을 파악했더니 5천만 원은 이미 써버렸어요. 자재 사고 뭐 사가지고 건물 짓고 하는데 이미 써버렸어. 그래서 내가 지금 중단한다고 해서 5천만 원에 알기 쉽게 한 푼도 못 건진다 합시다. 그 만들어진 건물이나 뭐 기계를 이용해도 되지만 그걸 팔거나 뭐 넘길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봤자 돈이 한 푼도 안 돌아온다 이 말이야. 그럼 5천만 원은 매몰 비용이죠. 그리고 또 계속 들어가야 될 돈이 5천만 원이지, 그지? 아까 1억 원을 예상했으니까 비용이. 근데 왜 내가 마음이 바뀌려고 그러느냐 했는가 하면, 원래는 한 1억 5천 정도는 벌 거라고 희망적으로 생각했는데 8천밖에 못 번다 이 말이야. 그러면 1억 원 써가지고 8천만 원 번다 소리는 2억 2천만 원 손해 본다 소리잖아. 그래서 아이고 취소하고 싶은 거야. 근데 복잡한 게 뭐냐, 그 중에 5천만 원 이미 들어갔어요. 내가 지금 취소한다고 해서 5천만 원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회수할 수가 없다고. recover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돌려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미 쓴 돈이다 이거. 그때 주의해야 될 게, 그러면 고려를 안 해야 돼. 질문이 뭐냐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 하느냐 이거. 5천만 원 추가로 더 들여가지고 1억 원 써서 8천만 원이라도 벌 거냐 말 거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질문을 애초에 안 던져서 미안한데, 원래는 1억 써서 1억 5천 벌 거라고 보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상황이 싹 바뀌어 가지고는 벌 걸로 예상되는 금액이 뚝 떨어져서 8천으로 줄었다 이거야. 그리고 1억 써가지고 8천 버는 짓을 왜 해? 아이고 취소하고 싶다. 근데 막상 그때 확인을 해봤더니 이미 5천만 원을 썼고 그 5천만 원은 어째도 돌려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지. 그러면 그거는 매몰 비용으로 간주해야 된다 이 말이야. 오로지 지금부터 생각할 건 뭐죠? 계속 끝까지 갈까 말까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되는 요인들은 뭐지? 지금부터 쓰는 돈 남은 5천만 원 더 써야 될 돈 하고, 끝까지 가면 8천만 원은 번다 합시다. 그럼 끝까지 갔을 때 예상되는 수입 8천만 원을 비교해서 5천만 원 추가 더 쓰면은 8천만 원을 버니까 3천만 원이라도 남기지, 그지? 이미 쓴 5천만 원까지 고려한다면 2천만 원 잃어버리는 거지만, 이미 쓴 돈은 주의해야 되는 게 뭐죠? 내가 지금 그만둔다고 해서 취소한다고 해서 돌아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꼼짝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 비용은 내가 이 사업을 끝까지 공장을 끝까지 완성해 가지고 생산 활동해 가지고 8천만 원이라도 벌어 이 말이에요. 그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때는 이미 쓴 돈 5천만 원을 포기하라 이 말이에요. 아직 쓰기 전이라면, 한 푼도 쓰기 전이라면 당연히 고려해야 됩니다.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런데 왜 문제가 복잡해졌느냐? 이미 써버렸어 5천만 원은. 지금 현재에서는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 원상 회복이 안 돼. 그럼 지금부터 벌어지는 상황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옳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경제학자들이 전형적으로 잘 하는 강조하는 내용인데,
일반인들은 얼핏 종종 잘 파악을 못 하더라고. 내가 경제학을 공부한 지 오래되다 보니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의외로 잘 못 따라와요. 처음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내 행동 의사결정에 따라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라면 당연히 고려해야지. 그러나 내 손을 떠난 거는 잊어버리라 이 말이야. 문자 그대로 속되게 표현하면 그 말이야. 내가 어쩔 수 없는 거는 포기하라 이 말이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해 가지고 계속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고 한다면 얼마나 할 건지를 결정해야 된다 이 말이야. 조금 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생산 활동을 고려할 때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생각할 때 할까 말까를 결정할 때 매몰 비용은 고려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 매몰된 비용은. 그러나 기회 비용은 간과하면 안 됩니다. 빠뜨리면 안 돼요. 정반대말이죠. 그죠? 그거 주의해야 돼. 그래서 매몰 비용을 무시해야 되는 매몰 비용을 못 잊고 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쭈무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야말로 전형적인 어리석은 행동의 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워낙 많아요. Sunk Cost Fallacy라고. 조금 딱 맞는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미국 프로야구나 뭐 프로스포츠 있죠. 그 신인 선수를 스카우트 할 때 돈을 엄청나게 주고 스카우트 한다는 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들어보긴 했을 거예요. 그지? 막상 신인을 뽑아놓으면 기대대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도 많대. 몇 번 써보고 안 되면은 뭐 다음 시즌을 기다리면서 훈련을 더 시키거나 뭐 재활이라기보다는 보완 훈련을 시키고 해야 될 텐데 다수의 그 감독이나 구단주가 감독이 이성을 차리고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구단주가 그때는 개입을 하는 경우가 많대요. 왜 그 비싼 돈 주고 쓴 갑돌이를 요새 등판을 안 시킵니까? 게임이 시합에 안 내보냅니까? 내보내세요. 이렇게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오로지 걔를 내보내라는 이유가 뭐지? 걔 스카우트 하는데 돈을 얼마 쓴 줄 알아? 이 소리야. 그런데 그거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미 쓰고 안 쓰고 뭐 어쩌고 저쩌고 관계없이 이미 쓴 돈이고 돌아올 수 없죠. 사전에 준 돈은 선크 코스트야. 그지? 그건 무시해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부터 얘를 써서 승률이 어찌 되는가를 따져야 돼. 과연 승수를 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그거만 고려해야 되는데 앞으로 벌어질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괜히 미리 쓴 돈 그게 아까워 가지고는 좀 불이 묵자. 자꾸 출장시켜봤자 폐수만 늘어나는 거야. 성적만 나빠지는 거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경우가 많대요. 미국 프로 스포츠계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야.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매몰 비용 오류에서 못 벗어나는 거지. 이미 쓴 돈에 대해서 고려하면 안 돼요. 걔 드리는데 뭐 100억을 썼던 뭐 10억을 썼던 그거는 얘를 다음 시합에 내보낼까 말까를 결정하는데 고려 사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고려되어서는 안 될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포함되어서는. 조금 감이 잡힐지 모르겠다. 그지? 자, 단기 비용, 장기 비용으로 가는데 요거는 그림을 보고 아무래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글로 바로 갑시다. 지금 내가 그림을 3개를 그렸는데 좀 거두절미하게 얘기할게요. 가로축은 생산량이고 세로축은 평균 비용, 단가를 표시하는 선이다 이 말이지. 그럼 자, 그림 다시 한번 봅시다. 어떤 공장을 하나 지었어요. 비교적 소규모의 공장을. 그랬더니 그 소규모 공장의 경우에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한 개당 단가가 이렇게 달라지더라 이거야. 그리고 100개 정도를 하게 되면 그 공장에서 월 생산량 예를 들어서 단가가 제일 싸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요 1공장이라는 거는 편의상 1이라 합시다. 1공장. 1공장은 한 달에 100개 정도 생산하기에 딱 맞는 제일 적합한 크기의 공장이다 이 말이에요. 70개만 생산할 수도 있고 150개를 생산할 수도 있어. 근데 어느 쪽으로 가든 단가가 비싸지지, 그지? 눈에 보이죠? 좀 더 큰 공장을 생각할 수 있어요. 아예 공장 규모가 다른 이 공장, 2번 공장에서는 월 생산량이 200개 정도 생산해야 단가를 제일 낮출 수 있다 이거예요. 200개 생산에 적합하다 이 말이죠. 이 공장에서 160개를 생산할 수도 있고 월 240개를 생산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조금은 비싸죠. 단가가, 개당 비용이. 더 많이 더 적게를 생산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단가가 급격히 비싸져요. 매우. 공장은 200개 지어놓고는 100개밖에 생산 안 한다는 소리니까 시설 중에 남는 부분이 낭비되고 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긴다니까 매우 비효율적이지, 그지?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요점이 뭐 상식적으로 3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대형 공장도 있을 거다 이거예요. 3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300개를 생산하면 제일 적합한 규모의 공장, 덩치가 큰 공장이겠지, 그지? 상대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을 그린 거예요. 1공장에서의 단가 곡선, 평균 비용선, 요거는 2공장에서의 평균 비용선, 요거는 3공장에서의 평균 비용선이야. 그럼 여기 그림에 있다시피 100개를 생산할 때 2공장을 지어놓고 100개를 생산할 수도 있긴 있어. 단 그러면 10만원쯤 들어요. 그걸 공장 규모를 아예 1공장으로 지었더라면 4만원이면 생산할 수 있는 걸 거의 10만원에 가까운 비용으로 생산하는 상황이 벌어질 거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220개를 생산하는데 뭐 어느 걸 하고 220개를 합시다. 220개면 한 요 정도 되겠다, 그지? 그러면 대충 이 공장이 제일 적합하죠. 요 정도니까 3만원이면 생산할 수 있지만 작은 공장 1공장에서 무리하게 220개를 생산하면 이거예요.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좀 과장된 그림이야, 그림 자체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산량들을 여러 가지 규모의 공장에서 생산을 할 수는 있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거보다는 이게 낫고, 여기에 여기 볼까? 1공장에서는 이 원가죠. 2공장에서는 3공장에서는 이거다, 그지? 여기 3공장이지. 예를 들면 280개 정도. 우연히 280개가 됐다. 280개를 생산하는데 2공장에서 생산하면 단가 요거, 3공장에서는 요거, 1공장에서는 이거야. 이거 굉장히 비싸. 조그만 공장에서 무리해서 280개를 생산하자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못 자겠어요. 당연히 제일 싸게 먹히는 2공장을 선택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원리예요. 여러 개의 규모의 공장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지금 얘기하는 생산량을 생산하는데 제일 적합한 공장이 따로 있을 거고, 바로 그거는 고생산량 수준에서 AC 곡선의 위치가 다른 AC들보다 제일 밑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경계선이 지금 여기네, 그지? 120개를 기준으로 1과 2가 이렇게 교차한다 소리는 120개보다 작게 생산하면 1공장이 제일 좋아. 위치가 제일 아래에 있잖아. 그러나 120개에서 280개까지 생산한다면 2공장이 여기서는 세 개 중에는 제일 나아. 제일 좋아. 어떤 의미에서? 평균 비용 단가를 제일 낮추어서 생산할 수 있으니까 제일 싸게 생산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280개 이상 생산해야 된다면은 그거는 3공장이 제일 낫다 이 말이야. 2공장은 이렇게 될 거고 훨씬 높아질 거고 1공장은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위에, 그지? 여기. 그런 아이디어예요. 단기 장기라는 게 별게 아니고. 그런데 왜 내가 지금 단기 장기 얘기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지? 자, 예를 들게요. 100개 정도 월 생산 판매량을 예상하고 공장을 지었어 원래. 근데
다행히도 아주 즐거운 일이 벌어졌어요. 매달 주문이 200개 가까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미 우리 결론 알고 있어. 공장을 바꾸어서 200개를 생산하면 요 높이로 생산할 수 있는 거야. 비용이, 단가, 평균 비용이. 근데 금방 공장을 뜯어 고쳐서 이렇게 크게 큰 공장을 지을 수 없죠. 공장 규모 자체를 바꾼다는 게 뭘 의미해? 장기를 의미해. 장기가 소요된다고.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전까지는 어찌 한다는 거야? 손 놓고 있을까? 그래도 생산을 해야 돼. 200개를. 그러면 지금 공장은 1공장이야. 그럼 1공장에서 200개 생산하느라고 한 개당 비용이 이렇게 비싼 상태에서도 계속 생산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오래 있지는 않겠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공장 자체를 바꿀 거야. 그지? 증설하겠지. 증설. 그래서 이렇게 뚝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장기적으로는 비용이 어떻게 움직여요? 생산량에 따라서 단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 다음엔 이렇게 움직일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겠지. 이 점선으로 표시된 이런 부분에 올라가는 건 언제지?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장기가 오기 전까지는 기다리면서, 공장이 증설되기를 기다리면서. 하나 조금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내가 300개를 예상하고 생산했는데 200개밖에 안 팔려요. 그렇다고 공장을 두드려 부술 수는 없잖아. 오래 쓰면은 차차 기계가 대지 면적은 안 바뀌겠지만 공장 설비 자체는 자꾸 줄어들 겁니다. 그지? 고쳐야 되고 새거 바꿔야 될 때 안 바꾸고 하면은 망가지고 기계가 50대 있다가 40대로 줄고 30대로 줄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해서 생산 능력이, 공장 규모 자체가 거의 S2에 해당하는 걸로 바뀔 수 있다 이거예요. 이 공장에서 이 공장으로 바뀌는 데는 장기가 소요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큰 공장에서 적은 생산량 200개를 생산하라고 열심히 높은 비용으로도 생산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차차 이 지금 여기서 일로그 변하는데 금방 툭 변하는 걸로 지지, 불연속적으로 변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만, 줄어드는 경우에는 특히나 좀 연속적으로 좀 더 연속적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지? 그래서 어쨌든 그런 변화가 다 발생하면은, 자, 원래 요점에 있다가 일시적으로는 이전까지 가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전까지 갈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00개 생산이 제일 적합한 규모가 될 때까지 조정을 계속해 나갈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동안에는 뭐가 소요돼? 장기가 소요된다. 결론: 한 기업의 생산자의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은 단기 평균 비용 곡선들의 포락선이다. 포락선이라는 말을 잘 안 쓰지만 여러 개가 겹쳐 있을 때 제일 밑에 부분을 연결한 선이다 이 말이에요. 또 1학기 때도 얘기한 것처럼 좀 유치한 표현이지만 이걸 일종의 뭐 형태가 접시 형태라, 접시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데 접시를 아래에서 보재기로 싸는 형태다 이거예요. 그럼 그 보재기 위치가 뭐야? 보자기 위치가 장기 평균 비용선이다 이거예요. 그 보자기 높이가 바로 그때의 장기적으로 선택되는 최저 단가다 이 말이에요. LAC, 요놈들은 SAC들이고 단기 short-run, 단기 평균 비용선들이고, 이 여러가지 단기, 지금 3개만 그렸습니다만 이 사이에 4개, 5개, 그 사이에 6개, 7개 얼마든지 그릴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지? 그럼 그 많은 SAC들을 아래쪽에서 부드럽게 감싸는 그런 형태의 곡선이 그려질 건데, 지금 단순한 경우 가지고 이 굵은 선으로 표시했습니다만 점점 부드러워지겠지. 그지? SAC들이 많아지면 그 굵은 부드러운 선이 LAC 선이다. Long Run Average Cost, 장기 평균 비용선이다. 그리고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조금 전에 했던 거, 요 문제 꼭 풀어보고, 잘 틀립니다. 이것도 학생들이 차근차근 따져보세요. 그러면
한계비용 평균비용 관계, 장기비용 단기비용 얘기, 장기 평균비용선 LAC는 단기 평균비용선들, 많은 비용 곡선 SAC들의 포락선 아래 위에서 감싸 안는 선이다. 따라서 당연히 LAC의 높이는 SAC들의 높이보다 클 수는 없어요. 그지? 밑에서 쌓아놨으니까. 그지? 명시비용, 암묵비용, 기회비용, 매몰비용. 자, 마지막 주제, 규모에 대한 수익 또는 보수. 이 참 까다로운데 책에 따라서 막 번역을 다르게 해요. 영어는 한 가지야. returns. 즉 투입물을 집어넣으면 산출물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규모라는 건 생산 규모를 얘기하고, 생산 규모니까 투입물의 규모겠지. 그지? 이런 얘기입니다. 제일 무식한 예를 들면 쌀농사 일정 내가 워낙 이런데 무식한데 100R 일정 면적의 논에 사람이 10시간을 일을 하면 매일 한 생산 기간에 한 계절에 1년에 수확물이 500가마가 나온다. 너무 많나? 50가마가 나온다. 너무 작나? 하여간에.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노동시간을 10시간 투입, 매일 10시간 투입한다는데 매일 20시간 투입하고 토지 면적도 딱 2배가 되도록 한다 합시다. 면적도 2배가 되고 들어가는 노동의 양도 2배가 된다면 나오는 산출물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한 배일 때 출발할 때는 50가마였어. K와 L과 K, 노동과 자본이 똑같이 2배가 되면 나오는 산출물의 양 Q도 그 전에 비해서 2배가 나올 것 같죠. 지극히 상식적이고 맞는 얘기예요, 대체로. 그런데 업종의 특성에 따라서는 2배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대요. 그 다음에 2배까지는 안 나오고 1.8배나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대요.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야. 나중에 다른 얘기 할 때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우리는 지금 밑도 끝도 없이 개념만 소개해서 좀 그래. 그래서 생산 규모를 뻥튀기 하듯이 들어가는 것 L과 K를 똑같은 비율로 50% 증가시키면 결과물로 나오는 Q, 산출물의 양도 그 비율대로 50%만큼 증가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규모에 대한 수익이 불변이라 그래. 규모와 수익의 비율이 불변이라 뜻입니다. 수익이, 생산물이 증가하지 않는다 소리가 아니야. 증가하는 정도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규모의 불변 경제 이렇게 억지로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고 생산 규모, 투입물 규모는 2배로 했는데 50% 증가시켰는데 산출물 규모는 60%, 70%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런 경우에는 규모에 대한 수익이 증가한다고 표현하고, 규모에 대한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수익 자체가 증가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규모에 비해서 수익이 어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규모가 50% 증가했는데 60% 산출물은 60% 증가하면 그때서 증가하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규모는 50% 증가했지만 수익은 40%밖에 증가 안 했다면 그거는 상대적으로 감소한 셈에 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 그런 경우를 규모에 대한 수익 감소라 그래. 영어로도 알아둡시다. Increasing return to scale. Return to scale, returns to scale의 규모에 대한 수익. 그놈이 increasing 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고 constant 안 변할 수도 있고 일정할 수도 있고 decreasing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를 IRS, 두 번째 경우를 CRS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실제로 경제학에서는. 세 번째 경우는 DRS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개념만 이해합시다 여기서는. 그래서 규모에 대한 수익 증가의 경우를 또 다른 말로 좀 더
통상적인 표현으로 규모의 경제라 그러고, 감소하는 경우는 규모의 비경제 또는 불경제라 그래요. 반대 디스이코노미즈. 이코노미즈는 효율적이라는 뜻인데 규모에 비해서 효율성이 나온다 이 말이지. 규모가 커질수록 작을 때보다도 더 효과적이다 이 말이에요. 생산이. 디스이코노미즈는 좀 효과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디스가 반대말이니까, 그지? 중간에는 좀 말하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보통 그냥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라는 표현을 쓰고 마는데, 어떤 책에는 규모의 불변 경제라는 표현을 쓴 책도 있었으니까 그대로 소개한 거고, 끝으로 하나만 강조할 거는, 규모에 대한 수익은 증가할 수도 있고 불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지만, 그냥 수확은 수익, 여기는 내가 억지로 구별하려고 수익 또는 보수라는 표현으로 번역했어요. 리턴즈를, 산출물을. 그러나 앞에서는 뭐라고 썼던 거 기억나요? 수확이라는 말을 썼죠. 수확. 여기에 수확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도 있어. 근데 굳이 구별하려고 나는 앞에는 수확이라 했고, 여기에 이거요. 수확 체감. 여기서는 수익 또는 보수라고 억지로 차이를 냈는데, 차이가 이거예요. 아까 농사 경우에 토지 면적은 일정한데 전과 변화가 없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일하는 노동의 양만 2배가 된다. 생산물이 어찌 될까? 나오는 산출물이 2배가 나올까요? 그래 안 나오겠죠. 3배로 10시간 노동할 걸 20시간 노동하고 20시간 노동할 걸 30시간 노동한다고 해서 생산물이 100이 나올 게 200이 나오고 200이 나올 게 300이 나오고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100이 나왔으면 두 번째는 190밖에 안 나올 거고 세 번째는 270도 채 안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더 나오긴 더 나오는데 나오는 정도가 자꾸 줄어든다. 그걸 수확 체감, 더 정확한 표현은 뭐죠? 한계 생산 체감이지.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지금 이거는 노동만을 증가시킨 게 아니죠. 토지도 똑같이 증가시켰어. K와 L이 있으면 K와 L 들어가는 것들을 다 똑같이 뻥튀기 했다고. 근데 저 위에서 얘기한 수학 체감이라는 거는 다른 건 다 고정시켜 놓고 그 중에 한 놈만, 노동만을 증가시킨다거나 자본만을 증가시키는 경우에 산출물이 똑같은 비율로 증가하겠느냐? 당연히 안 하지. 왜? 노동이 증가해봤자 자본은 그대로 있지 않냐 이 말이야. 또 자본을 증가시켜봤자 노동은 그대로 있다면은 두 개가 동시에 같은 비율로 증가할 때 하고는 다른 상황이 벌어질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 나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 개의 투입물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한 개의 투입물의 투입량을 자꾸 증가시킨다고 산출물의 양이 똑같은 비율로 증가 안 해. 자꾸 떨어져. 산출물은 증가하지만 증가하는 정도가 자꾸 줄어든다고. 조금씩 증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수학 체감의 법칙이에요. 그냥 수학 체감의 법칙. 그렇지 않고 노동과 자본 다 또 다른 게 제3의 투입물이 있다면 그 제3의 투입물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뻥튀기를 해나가는데 산출물은 그 비율만큼 증가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혹은 그 비율보다도 더 증가할 수 있어요. 아마도 제일 많은 경우에 그 비율과 똑같은 정도로 증가하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수학 체감의 법칙, 다른 말로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과 규모에 대한 수익의 변화, 내가 변화라는 표현을 쓴 게 뭐냐, 증가할 수도 있고 불변일 수도 있고 감소일 수도 있으니까 하고는 다른 별개의 문제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게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RS라고 따로 내가 강조했어요. RS는 IRS도 CRS도 있어요. DRS만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자, 그 정도 강조했으면 됐다고 보고, 조금 오버했다 그지 시간이. 수고했습니다.